여보, 오늘 회의 잘해요. 단풍이 예쁘게 들었네. 이따 우진이랑 손잡고 탄천 산책할 거예요. 1999년 11월 13일 아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대단지 아파트는 가을 햇살 아래 평화로웠다. 주인공 강민준, 당시 37세는 IT 붐을 타고 급성장하던 벤처기업의 핵심 개발자였다. 아내 이수진, 당시 35세와 5살 아들 강우진은 분당의 잘 꾸며진 신도시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수진은 늘 그랬듯 현관까지 나와 환하게 웃으며 민준을 배웅했다. 그녀는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행운을 빌어주었다. 민준은 아내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현관문이 닫히기 전 그는 뒤돌아 아내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수지는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다. 그날의 포옹이 마지막이었다. 민준이 회사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 30분경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에 긴장된 하루가 시작될 참이었다.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회의 준비를 위해 자료를 정리했다. 그로부터 불과 2시간 후인 오전 11시 40분경 민준의 아파트 현관에서 끔찍한 비명이 울렸다. 이웃 주민들은 복도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비명 소리에 집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각자의 집으로 숨어들었다. 단 한 명, 바로 위층에 사는 김모 씨만이 용기를 내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김 씨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다. 복도 바닥은 붉은 피로 흥건했고 현관문은 반쯤 열린 채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여기 죽은 사람이 있어요. 피가 너무 많아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신고 접수 후 불과 5분 뒤였다. 하지만 이미 범인은 사라진 뒤였다. 현장은 참혹했다. 이수진은 현관 바로 앞 복도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목과 가슴에는 흉기에 찔린 자상이 여러 개 있었고 특히 목 부위의 상처가 가장 깊었다. 부검 결과 치명상은 총 7군데였다. 범인은 처음 공격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극도의 분노나 증오를 동반한 범행임을 시사했다. 법의학자는 범행 도구가 날카로운 칼이며 범인이 상당한 힘으로 공격했다고 분석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5살 아들 우진이 피 묻은 곰 인형을 끌어안은 채 넋이 나간 듯 엄마 곁에 앉아 있었다는 점이었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다. 눈은 초점을 잃었고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아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우진은 엄마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엄마 일어나. 엄마 자면 안 돼.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피로 얼룩진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 광경을 목격한 경찰관들조차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한 여성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우진을 안아 올렸고 아이는 그제야 정신을 잃듯 쓰러졌다. 민준이 회사에서 급히 돌아온 것은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였다. 그는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고 동료들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그는 악몽이기를 바랐다. 아내가 다쳤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 혹시 넘어져서 다친 건 아닐까
병원에 가면 괜찮다고 웃어주지 않을까? 그는 스스로를 속이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한 순간 그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고 아파트 입구는 노란 경찰 테이프로 봉쇄되어 있었다. 주민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수군거렸고 기자들은 이미 현장에 도착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다. 민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 테이프를 뚫고 달려갔다. 경찰관들이 막아섰지만 그는 소리쳤다.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거기 있어요. 비켜주세요. 경찰은 그의 신원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현장으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준의 다리는 떨렸다.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닥에는 피가 마르지 않은 채 흥건히 고여 있었다. 그 한가운데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갔다. 손은 떨렸고 숨은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경찰관이 천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민준의 세계는 무너졌다. 수진의 얼굴이었다. 창백하고 차가워진 얼굴. 몇 시간 전까지 웃으며 자신을 배웅하던 그 얼굴.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내의 몸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그를 말렸다. 안 돼요. 증거가 훼손됩니다. 진정하세요. 하지만 민주는 진정할 수 없었다. 그는 울부짖으며 바닥을 쳤다. 아내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떼어내려 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 후 민주는 우진을 찾았다. 아들은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고 눈은 공허했다. 민주는 아들을 안아 올렸다. 우진은 아버지의 품에서도 반응이 없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민준의 삶은 26년 동안 멈춰버렸다. 경찰은 즉시 광범위한 수사를 시작했다.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혈흔 DNA를 확보했다. 이는 범인이 범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피해자와 격투를 벌였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복도와 현관 주변에서 발자국 여러 개가 발견되었다. 발자국의 크기와 패턴을 분석한 결과 범인은 여성이거나 체구가 작은 남성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관 손잡이와 도어락 주변에서는 낯선 섬유 조각도 발견되었다. 이 섬유는 피해자나 가족의 옷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섬유는 당시 시중에서 흔히 판매되던 특정 브랜드의 재킷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재킷은 너무 흔해서 범인을 특정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되지 못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도어락 조작 흔적이었다. 범인은 급히 도어락을 조작하려다 지문이 지워진 흔적을 남겼다. 이는 범인이 범행 후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려 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문이 완전히 지워져 식별이 불가능했고 CCTV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당시 1999년은 아파트 보안 시스템이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동선과 인간관계를 샅샅이 조사했다. 수지는 평범한 주부였고 특별한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아파트 부녀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으며 최근 다툼이나 마찰이 있었다는 증언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민준의 주변 인물들도 조사했다. 혹시 민준과 관련된 누군가가 복수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준 역시 회사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업무상 갈등도 없었다. 그는 성실한 개발자로 평가받았으며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온화한 성격이었다. 수사팀은 아파트 주변의 목격자를 찾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수백 세대를 일일이 방문하며 사건 당일 수상한 인물을 목격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단 몇몇 주민이 그날 아침 낯선 여성이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지만 그 여성의 인상착의는 제각각이었고 신빙성이 떨어졌다. 경찰은 또한 아파트 단지 주변의 상가와 편의점을 돌며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1999년 당시 CCTV 보급률은 매우 낮았고 설령 있다 해도 화질이 형편없었다. 몇몇 영상에서 수상한 인물이 포착되기는 했지만 얼굴을 식별할 수 없었고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했다. 수사는 점차 난관에 부딪혔다. 결정적인 물증은 있었지만 그것을 범인과 연결할 고리가 없었다. DNA는 있었지만 당시 DNA 데이터베이스는 지금처럼 광범위하지 않았다. 범인이 전과자가 아니라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팀장은 회의를 거듭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무작위 범행일 가능성,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 금품 탈취 목적일 가능성 등.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도 완전히 들어맞지 않았다. 현장에 금품을 훔친 흔적은 없었다. 수진의 지갑은 그대로 있었고 귀중품도 손대지 않았다. 이는 범행 동기가 금전적인 것이 아님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원한 범죄일까? 하지만 수진에게 그럴 만한 원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무작위 범행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범인이 왜 하필 그 집, 그 시간을 선택했는지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행 수법이 너무 격렬했다. 7군데 이상의 자상은 단순한 무작위 범행이라기보다 강한 감정이 개입된 것처럼 보였다. 수사는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진전이 없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언론의 관심도 점차 식어갔다. 민주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같았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주는 절망했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큰 고통이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들 우진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민주는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 경찰도 좌절했다. 수사팀은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했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상부에서는 다른 사건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라는 압력이 들어왔다.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1999년 말 사건은 곧 세기 말의 충격적인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며 잊혀가는 듯 했다. 언론은 새로운 사건들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대중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분당 아파트 살인 사건은 신문 기사의 작은 코너에서만 간간히 언급될 뿐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잊지 않았다. 그는 절대 잊을 수 없었다. 아내의 피로 물든 현관, 아들의 공허한 눈빛, 그리고 범인의 흔적.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그는 다짐했다. 범인이 잡히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내를 잃은 슬픔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주는 아들을 데리고 사건 현장을 떠나야 했지만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 이 현장은 살아있는 증거로 남아야 한다. 그는 이사를 나간 후에도 사건이 일어난 경기도 분당 아파트 호실의 임대 계약을 26년간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았다. 이곳을 비우면 수사도 끝납니다. 범인이 저지른 죄의 흔적을 제 손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민준의 결정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사건 직후 경찰은 그에게 현장을 비우고 정리할 것을 권유했다.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충고도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숨을 쉬었던 그곳을,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곳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매달 분당 아파트의 월세를 꼬박꼬박 납부했다.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공간에 매달 수십만 원의 돈이 들어갔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친척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며 만류했고, 친구들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돈을 아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 아파트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그곳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고 범인을 향한 분노의 상징이었으며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지켜야 할 성역이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2000년대 초반 IT 붐이 꺼지면서 민준이 다니던 벤처기업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민준은 직장을 잃었다. 업계 전체가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휩싸였고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경력도 기술도 소용없는 실업자가 되어버렸다. 어린 아들을 키우고 생활비를 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지만 매달 분당 아파트의 월세는 칼날처럼 그의 목을 조여왔다.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40대에 접어든 그는 젊은 신입사원들에 밀려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돌아오는 건 무소식이거나 거절 통보뿐이었다. 2003년 월세 납입이 석 달째 밀리던 겨울이었다. 민주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낡은 월세방에서 떨며 고민했다. 붉은 현관이 있는 아파트의 월세는 2000년대 초반 기준에도 상당한 금액이었다. 이 돈이면 아들에게 따뜻한 옷을 사주고 제대로 된 학원이라도 보낼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절망했다. 잔액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다음 달 월세를 낼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집주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독촉 전화를 걸어왔고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여보, 나 이제 포기해야 할까? 우진이가 너무 추워해. 그는 아파트 계약 해지 서류를 밤새 만지작거렸다. 서류를 넘기면 당장 몇 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아 숨통이 트일 터였다. 하지만 손을 뗄 때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민주는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수십 번 반복했다.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그의 가슴을 찢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것이고 그들은 그곳을 리모델링할 것이다. 붉은 현관은 새 페인트로 덮일 것이고 아내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관심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미제 사건은 점차 잊혀지고 범인은 영원히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민주는 아들 우진의 작은 손이 자신의 얼굴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 아빠, 왜 울어요? 아빠, 우리 엄마 꼭 죽인 범인일 거죠. 5살이던 우진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엄마를 죽인 범인일 것이라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 우진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물었다. 오늘은 엄마 잡았어요. 경찰 아저씨가 전화했어요. 그때마다 민주는 아직이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는 아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약속이었다. 그는 자신이 포기하는 순간 아들에게도 포기하는 법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 민주는 서류를 찢어버렸다. 그는 당장 생계를 위해 막노동을 시작했고 밤에는 프로그래밍 프리랜서 일을 투잡으로 뛰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했고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았다. 잠은 하루 서너 시간으로 줄였다. 육체는 한계에 부딪혔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목은 키보드를 칠 때마다 쑤셨다. 그는 진통제 없이는 하루를 버틸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민주는 버텼다. 아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그는 잠을 줄이고 자신을 위한 모든 지출을 끊었다. 옷은 해지도록 입었고 식사는 하루 2끼로 줄였다.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고 취미 생활은 애초에 없었다. 친구들의 모임도 모두 거절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오직 아들의 교육비와 붉은 현관의 월세로만 쓰였다. 민주는 아들에게만큼은 정상적인 삶을 주고 싶었다. 우진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소외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것들은 마련해 주려 애썼다. 운동화가 낡으면 새 것을 사주었고 학용품이 필요하면 아낌없이 샀다. 생일에는 작은 케이크라도 준비했다. 자신은 굶더라도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다. 주변에서는 그를 미쳤다고 했다. 친척들은 현실을 직시하라며 질책했고 옛 동료들은 집착을 버리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민준에게 이것은 집착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살아남은 자로서, 남겨진 자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 그가 버텨낸 월세 26년은 단순한 경제적 지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책감과 집념 그리고 아내에 대한 맹세로 벼려진 처절한 희생이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그에게 있어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2005년, 2010년, 2015년.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잊혀져 갔고 경찰의 수사도 흐지부지되어 갔다. 하지만 민준만큼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는 매달 첫째 날이 되면 어김없이 월세를 납부했다. 그것이 아내를 기억하는 방법이었고 범인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또한 민주는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 모든 것을 바쳤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이는 범인이 15년만 도망치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수많은 미제 사건의 유족들은 이 불합리한 법 앞에서 절망했다. 2007년 민주는 같은 처지의 유족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설령 범인을 찾아도 처벌할 수 없었다. 민주는 유족 모임을 조직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한 모임이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차 늘어났다. 그들은 매주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국회와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법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정치인들은 표가 되지 않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2008년 민주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족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광화문 광장, 국회의사당 앞, 청와대 인근. 그들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살인의 시효는 없다. 우리에게 정의를 돌려달라. 추운 겨울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민주는 일을 마치고 시위 현장으로 달려갔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불타올랐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우리 가족은 15년이 지나면 범인이 잡혀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쉬어갔고 손에는 동상이 생겼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옆에 있던 유족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견뎌냈다. 언론은 처음에는 무관심했다. 하지만 시위가 계속되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찾아왔고 방송에 출연할 기회도 생겼다. 민주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았다. 제 아내는 26년 전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면 공소시효가 끝나고 그때는 범인을 찾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피해자는 죽어서도 잊히고 범인은 시간이 지나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의 절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시민단체들도 동참했다. 온라인에서는 서명 운동이 벌어졌고 수십만 명이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 개정은 여전히 요원했다. 법조계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공소시효 폐지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주장, 증거가 소멸된 상태에서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었다. 국회는 논의만 계속할 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강연을 다녔다. 대학교, 시민회관, 종교단체. 그는 어디든 불려가면 달려갔다. 강연료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저 한 명이라도 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길 바랐다. 2009년 민준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실려간 적도 여러 번이었다. 의사는 이러다 큰일 난다며 쉬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민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지금 쉬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제가 쓰러지면 이 운동도 끝나고 법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의 집념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함께 운동하던 유족들조차 그의 열정에 압도당했다.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경제적 여유도 건강도 시간도 모두 이 운동에 바쳤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은 당시 7세 아동이었던 김태완 군이 유괴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와 강간살인죄 등 강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법안이 통과된 날 민주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함께했던 유족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이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범인을 죽인 범인일 수 있어요. 당신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줄게요. 민주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고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슬픔이 교차했다. 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희망이 생겼다. 언젠가 범인이 잡히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소시효 폐지는 민준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범죄 피해자 유족들의 승리였고 정의를 갈구하는 사회 전체의 승리였다. 민준의 26년 집념은 법과 세상의 무관심에 맞선 승리였다. 법이 바뀐 후에도 민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붉은 현관이 있는 아파트의 월세를 납부했고 경찰에 정기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했다. 이미 충분히 했다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민준에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였다. 세월이 흐르며 우진은 성인이 되었다. 우진은 아버지의 헌신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와 함께 아파트를 방문하고 어머니를 기억하며 범인을 찾는 일에 동참했다. 2025년 여름. 사건 발생 26년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경찰은 26년 전 현장에서 확보된 혈흔 DNA 샘플을 최신 기법으로 재분석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정밀 분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DNA 분석팀은 오래된 샘플을 복원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했다.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관된 증거물은 일부 훼손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신 증폭 기술을 활용해 극미량의 DNA에서도 완전한 프로파일을 추출해낼 수 있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주가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전국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용의자가 특정되었다. 수사팀은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숨을 죽였다. 26년 만에 찾아낸 범인의 정체는 충격적이었다. 정혜진. 당시 6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경찰이 그녀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정혜진은 강민준의 대학 동기였다. 그들은 같은 과에서 4년을 함께 보냈고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했던 사이였다. 수사팀은 즉시 민준을 불러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민준은 정혜진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대학 시절 정혜진은 민준에게 호감을 표현했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었다. 같이 공부하자는 제안, 점심을 함께 먹자는 권유. 민준은 그저 친구로서 대했다. 하지만 정혜진의 감정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그녀는 민준에게 고백했다. 민준은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당시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었고 정혜진을 연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거절은 부드러웠지만 정혜진에게는 견딜 수 없는 상처였다. 그 후 정혜진은 변했다. 그녀는 민준을 피했고 점차 대학 생활에서도 멀어졌다. 졸업 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고 민준은 그녀를 잊고 살았다. 하지만 정혜진은 민준을 잊지 못했다. 경찰은 정혜진의 과거를 추적했다. 그녀는 졸업 후 여러 직장을 전전했고
결혼에도 실패했다.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점점 고립되었고 우울증과 강박증에 시달렸다.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민준에 대한 집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일기에는 민준의 이름이 수없이 등장했다. 그녀는 민준의 소식을 몰래 추적했고 그가 이수진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극심한 분노를 느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나보다 그 여자가 뭐가 더 나은 거야? 민준 씨는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몰라. 그 여자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정혜진은 이수진에게 극도의 질투와 열등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수진이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다고 생각했다. 외모,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정혜진을 괴롭혔다. 1999년 11월 13일. 그날은 우연이었다. 정혜진은 분당에 사는 지인을 방문하려던 길이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이수진과 마주쳤다. 이수진은 우진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이 정혜진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정혜진은 충동적으로 이수진을 따라갔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도 명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분노와 질투가 그녀를 이끌었다. 이수진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후 정혜진은 몇 분을 망설였다. 그리고 그녀는 아파트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수진의 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원래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다. 현관벨을 눌렀다. 이수진이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처음 대면했다. 이수진은 낯선 여성을 보며 의아해했다. 네, 누구세요? 정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수진의 얼굴을, 그 행복한 표정을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이수진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방어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정혜진은 멈추지 않았다. 칼은 이수진의 목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찔렀다. 너만 없으면 민준 씨가 행복하지 못할 거야. 나도 불행했는데. 정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범행 중에도 울고 있었다. 이수진이 쓰러진 후 정혜진은 비로소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다.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바닥에는 이수진이 쓰러져 있었다. 정혜진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급히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 도어락을 조작하려다 지문을 지웠고 복도를 뛰어 계단으로 향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넘어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그 피가 현장에 남게 된 것이다. 정혜진은 아파트를 빠져나온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 이수진의 얼굴, 비명소리, 그리고 피. 그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신이 언젠가 잡힐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경찰은 오지 않았다. 1년, 2년, 5년. 정혜진은 점차 안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26년이 지난 2025년 과거는 그녀를 찾아왔다. 경찰이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정혜진은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경찰의 질문에 정혜진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26년간의 고통을 되돌릴 수 없었다. 26년 만에 정혜진이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26년 전 미제 사건이 최신 과학기술로 해결되었다는 것은 큰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의 26년간의 집념이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민준은 경찰서에서 초췌해진 정혜진을 마주했다. 26년이라는 세월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때 젊고 아름다웠던 대학 동기는 이제 늙고 지친 노파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마주 보았다. 정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해방감, 분노, 슬픔, 그리고 허무함. 26년을 기다렸지만 막상 범인을 마주하니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허함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26년간 지켜온 현장, 포기하지 않은 집념, 그 모든 것이 결국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을. 그는 26년의 시간을 이겨낸 집념의 승리자였다. 민주는 경찰서를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유를 느꼈다. 정혜진의 구속으로 붉은 현관 살인 사건은 종결되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정혜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년이 지났지만 공소시효 폐지 덕분에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는 아들 우진과 함께 26년간 지켜온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들은 오랜만에 그곳을 방문했다. 아파트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26년 전 그날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민주는 현관문 앞에 섰다. 붉게 변색된 현관문과 틀. 그것은 26년간 그의 삶을 지배했던 상징이었다. 이제 그는 결심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그는 무거운 망치를 들고 피로 얼룩졌던 현관문과 틀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철거했다.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26년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았다. 땀이 흘렀고 눈물도 흘렀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우진도 아버지를 도왔다. 성인이 된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했고 함께 짐을 나누고 싶었다. 부자는 함께 오래된 현관을 철거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깨끗하고 밝은 새하얀 방화문과 도어락을 새로 설치했다. 새 문은 햇빛을 받아 환하게 빛났다. 26년간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민주는 새 문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이제야 당신을 편히 보내줄 수 있게 되었어. 이제 이 현관은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던 행복했던 추억이 시작되는 문으로 기억할게. 그는 주머니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수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주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나도 이제 살아갈게요. 우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민주는 성숙한 청년으로 자란 아들 우진을 끌어안았다. 우진은 아버지의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26년간 무거운 짐을 짊어진 아버지가 드디어 그 짐을 내려놓은 것이다. 우진아, 아빠가 너무 늦었지.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았어. 이제 우리 1999년 11월 13일에 멈췄던 시간을 다시 살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아버지가 미소 짓는 모습을,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제야 그 순간이 온 것이다. 부자는 함께 새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26년간 닫혀있던 공간에 빛이 가득 찼다. 민준과 우진은 손을 잡고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강민준의 26년 집념은 범인을 잡았고 비로소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선물했다. 붉었던 현관은 이제 밝은 빛으로 가득 찼고 민준은 아들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문을 열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처절한 집념과 희생, 그리고 결국 찾아온 정의의 실현을 보여줍니다.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민준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건 현장을 지켰고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이끌었으며 마침내 범인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합니다. 이제 민준과 우진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외국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으로 유족들의 처절한 투쟁, 그리고 공소시효 폐지 운동의 역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다만 이야기 속 강민준과 이수진, 정혜진이라는 인물과 구체적인 사건의 세부 내용은 여러 실제 사건들의 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창작입니다. 이 영상은 범죄 피해자 유족들이 겪는 고통과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제작되었으며 실제 사건 당사자분들에 대한 깊은 존중과 애도의 마음을 담았습니다.